경찰이 강선우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을 보관한 의혹을 받는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현재 미국 체류 중인데 이달 안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과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오늘 구성돼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내정됐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힘을 싣는 분위기인 반면 야당은 낙마 총공세에 나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우리나라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납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 뒤 상하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법원에 출석해 자신은 납치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을 내세우며 석유 통제권 장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우리나라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납니다. 중국 내 권력 서열 2, 3위인 최고위급 인사들과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 뒤 상하이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국빈방 중 사흘째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 한중 관계 전면적 복원 의지를 다진 이 대통령이 오늘 또 그 흐름을 이어갑니다. 중국 내 권력 서열 2, 3위인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이어 대면해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겁니다. 먼저 만나는 사람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격인 자오 위원장은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오 위원장과 신뢰를 쌓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거로 보입니다. 이어선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마주 앉습니다. 중국의 2인자로 꼽히는 리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앞선 기술과 자본에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됐던 기존의 수직적 협력 체계는 중국의 기술과 경제 발전으로 더는 유효한 형태가 아니란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만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대통령은 두 사람과 만남을 끝으로 베이징에서 일정을 마친 뒤엔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로 이동합니다. 오늘 저녁엔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상하이와 우리 지방정부의 인적, 물적 교류, 그리고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방중 3일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국회의장격이자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자오러지 상무위원장과 만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중국 국빈 방문 3일차 첫 일정으로 중국의 권력 서열 3위이자 우리로 치자면 국회의장격인 자오 위원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자리였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한중 양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했고요.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을 했는데 이 당시 특사단이 자오 위원장과 만나서 양국 관계 안정화의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과의 만남 뒤에는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 분야 수장인 리창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간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 대통령 상하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판다 대여 추진 같은 양국 국민 간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논의도 나왔습니다. 두 정상도 매년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대통령은 시 주석 내외에게 기린도와 미용기기를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만남을 계기로 매년 만남을 갖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두 정상뿐 아니라 두 나라 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혐한이나 혐중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고 우호관계의 상징인 판다를 중국 측으로부터 추가로 대여받는 논의에도 물꼬가 트였습니다. 양국 간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적으로 대여하는 문제는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간 데 대해서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시 주석 내외와 선물 교환식도 진행했습니다. 시 주석에겐 중국 전설 속 동물이자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기린이 담긴 미나 기린도를 전달했고 부인 펑리 위한 여사 선물로는 K뷰티 우수성을 알리겠다며 미용기기를 건넸습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 내외에게 전통 공예품들을 선사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후 국빈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2달 전에 못다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인민군 군악대가 음악들을 연주했는데 한중 양국의 음악이 6곡씩 12곡이 연주가 되었고 만찬 이후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함께 사진을 찍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경주 에이펙 때 만나지 못했던 김혜경 여사와 펑 여사는 사담회를 함께하며 처음으로 친교를 다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 측에 전달된 1억 원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보좌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김경 서울시 의원은 이달 중에야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지만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경찰은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A씨를 오늘 아침 7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의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실제 보관했는지 또 받은 돈을 돌려줬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넨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한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이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 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현재 해외에 있는데 이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YTN 취재 결과 김경 서울시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달 중 귀국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일주일 넘게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된 당일 출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김 시 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법무부에는 입국 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 시 의원은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은 입국과 동시에 출국 금지 조처하고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병기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서울동작경찰서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탄원서를 확보하고도 2달간 수사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또 YTN이 확보한 참고인 진술서를 보면 전 보좌진은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동작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부인 관련 수사 자료를 개인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 의원이 경찰 출신 국민의힘 A 의원을 통해서도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A 의원은 현재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서울경찰청은 전 동작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늑장 수사에 수사무마 청탁 의혹까지 번지며 경찰이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공천 헌금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도부가 거듭 고개를 숙이며 수습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또 사과 발언이 나온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첫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숙연한 분위기 속 시작한 회의에서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정치는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금 되새긴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분하고 책임 있는 수습도 약속했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국회 본분, 집권여당 원내 지도부의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다면서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사인데도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서 미국으로 출국해버렸다는 건데요.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도 소환하며 수사를 하긴 하는 거냐고 속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교 유착과 공천 뇌물, 항소 포기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이특검 1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이특 1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네, 또 이해훈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야말로 1일 1 의혹입니다. 보좌진 대상 갑질 폭언과 탄핵 반대 집회 삭발 강요, 자녀 입시 엄마 찬스, 영종도 땅 투기, 또 6년새 110억 넘는 재산 급증 논란 등 각종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각종 의혹을 옹호가 아닌 검증하겠다면서 대통령의 탕평, 실용주의 인사를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옳은 결정이 되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후보 본인의 자질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갑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통합 인사로 포장됐지만 제기된 의혹과 논란만으로도 실패한 인사 검증임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새 아들이 직장도 다니기 전에 수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냈다며 금수저 삼형제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잠정 결정됐는데 여야 대격돌이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여야 서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각 당내 사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은 어제 임명된 윤리위원들을 두고 개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윤리위원회의 당면 과제가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이기 때문인데요. 배현진 의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윤리위원 일부가 통합진보당 출신, 또 정명석 JMS 총재 변호인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지도부에 해명을 요구한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에 지도부가 통진당 출신설은 사실이 아니며 정명석 총재의 변론을 의뢰받았지만 사임한 거로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배 의원이 감당하지 못할 인사라면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맞받으며 불씨가 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부 위원은 비공개가 원칙인 명단이 실명으로 보도된 데 항의하며 임명 당일 사의를 표명했는데 명단 유출 경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김도읍 의원의 정책위 의장 사퇴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국민의힘인데요. 김도읍 의원의 사퇴는 선 결집, 후 확장을 강조하는 장동혁 대표와의 엇박자란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쇄신한 발표 시점과 내용을 두고 지도부 고심이 더욱 깊어 보입니다. 민주당도 지도부 공백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급 보궐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통정리도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최고위원 3명을 뽑는 선거에는 친청계 당권파인 문정복, 이성윤 후보, 또 친명계 비당권파인 이건태, 강득구 후보 4파전으로 진행됩니다. 유동철 후보는 이재명 정부 성공에 집중하겠다며 오늘 사퇴했는데요. 이건태 후보는 곧장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유 후보의 단결과 혁신을 향한 의지를 이어받아서 진짜 당정 원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는 박정, 백혜련, 진성준 의원의 한병도 의원까지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4파전 구도 속 단일화 여부가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의 구체적 규모가 오늘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를 책임질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우종훈 기자, 통일교 특수본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통일교 등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 검경 특수본 파견 인력 등은 내부적으로 정해졌고 이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은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수사기한이 정해진 특검과 달라서 발표와 동시에 곧장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수본 수사를 이끌 책임자로는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지검장 18명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낼 때 이문정 동부지검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인물입니다. 통일교 특별수사본부 구성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건데요. 이 대통령은 통일교 로비 의혹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향후 특검에 자료를 넘겨주더라도 수사팀부터 꾸리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특수본 출범과 관련해서 검찰과 세부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총 33명을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본이 출범하게 되면 경찰이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금품수수 의혹 등을 포함한 사건들 역시 넘겨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방중 3일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국회의장격이자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자오러지 상무위원장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박병석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정부 특사단,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하경 국회 부의장 등 우리 측 인사들의 여러 방중 과정에 있어 위원장님께서 한중 간 교류를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산시성 당 서기 시절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도 유치하시며 한중 간 경제 협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신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님과의 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부 간의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이 같은 양국 관계 발전에 전인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중국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很高兴同你会面。首先，我代表中国全国人大热烈欢迎总统先生来华进行国事访问。值此新年之际，谨向总统先生和代表团的各位朋友致以美好的祝福。中韩是友好近邻和战略合作伙伴，建交30多年来，两国超越意识形态和社会制度差异，携手并进，相互成就，共同发展。友好合作始终是中韩关系的鲜明底色。一个健康、稳定、持续深化的中韩关系，符合两国人民利益，也有利于地区乃至世界和平稳定、发展繁荣。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급적이면 오는 9일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내란 재판 오늘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어제도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부가 이번 주 4차례나 기일을 잡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을 불러서 증거를 정리했고 오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내일은 특검의 서증조사가 예고돼 있는데 재판부는 마치는 대로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까지 앞당겨 진행하는 등 재판 진행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가급적 오는 9일에는 특검의 구형이 이뤄지고 양측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밟겠다는 건데요.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부족하면 모레 기일도 추가로 잡을 수 있다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9일로 예정된 결심을 앞두고 모레 원대 복귀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까지 모두 모여 상의한 뒤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번 주 변론을 끝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이미 결심 공판을 진행했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재판도 오늘 진행됐죠?
네, 재판부가 돌연 오늘 오후로 추가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 측의 징역 10년 구형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다시 변론이 재개된 건데요. 특검과 피고인 양측의 재개 사유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 측의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를 반박하는 증거에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성명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앞서 재판부는 서증을 검토하면서 필요하다면 증거조사를 위해서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추가 기일로 인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 일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벌어진 이른바 표적감사 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에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이 표적감사를 진행한 걸로 판단했군요. 그렇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정권에서 전 전 위원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는데요. 이를 두고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사직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고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주심 감사위원회 열람 결재를 받지 않은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감사원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며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고발이 접수된 지 꽤 오래됐는데 최근 들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뒤 이듬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가 한동안 수사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들어 최 전 원장을 조사했고 지난달 감사원에 대해선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수사를 끝맺지만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한 중대한 공직범죄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까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의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은 납치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선 미국, 중국, 러시아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중무장한 병력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헬기에 이어 장갑차에 태웠고 삼엄한 분위기 속에 이동이 이뤄졌습니다. 법원 주변엔 바리케이드가 설치됐고 마두로 체포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YTN 등 취재진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마약 카르텔 등과 함께 코카인 수천 톤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마두로 대통령은 법정에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 마약 밀매 활동자 방해자 등에 대한 납치와 구타, 살인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는데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판사 앞에서 난 여전히 대통령이고 모국에서 납치돼 여기에 왔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한 목소리로 미국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China is deeply shocked by and strongly condemns the unilateral, illegal and bullying acts of the US.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은 범죄자일 뿐이라며 전쟁 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항변했습니다. We are not occupying
a country. This was a law enforcement operation. 세계 최강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유엔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 이곳 뉴욕 맨하튼 남부연방법원에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사법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뉴욕 유가가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74% 급등한 배럴당 58.3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에 미국이 관여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정유사들이 투자할 거라고 밝혔지만 단기적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게 월가의 시각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내림폭을 줄이며 4,44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446으로 장을 연 뒤 외국인의 매도세에 한때 4,400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개인이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4,440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급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세지만 장 초반보다 낙폭을 줄였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구글 딥마인드와의 전략적 협업 소식이 전해지자 한때 33만 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했다가 내림세로 돌아서 9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매도세에 1,440원 후반까지 오르며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재산이었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의혹들이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지 이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달이야?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자기들이 5번이나 공천을 하고 당신들은 뭘로 했느냐?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중요한 장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도전해본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고 청문회 사안에서도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만한 게 6년 사이에 재산이 100억 원이 넘게 늘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속도의 재산 증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소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뭐 미공개 정보를 업무상에서 취득해가지고 활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세세한 설명이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이제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그 6년 그 사이에 보면 지난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총선, 국민의힘에서 출마했던 그 총선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나 이런
또 의문도 제기될 수 있어요. 선출직 국회의원과 임명직 장관의 법적 성격이 사뭇 다르죠. 그 논리로 민주당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구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되는 것은 그 지역구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더 윤리성이라든가 도덕성, 나아가 직무적 적합성 이런 부분으로서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이 5번씩이나 공천해놓고 지금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갔다 와서 결국 국민의힘에서 어떤 욕보이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된다. 나아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떤 그 적극적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뭐를 공천 기준이 안 된다고 합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4대 악이네 뭐네 하면서 1가구 2주택은 그냥 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정말 6년 동안 이 매년 거의 로또 한 번씩 맞을 정도의 한 10억 내지 20억씩 재산을 증식했는 사람을 모시고 갔다? 아시다시피 장관 후보로 갈 때는 미리 내부적으로 인사혁신처 같은 데서 내부적인 검증을 거칩니다. 그걸 다 알고 가지고 간 그런 민주당 내지 청와대가 문제인 것이지 왜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뭐 좀 제 의견은 좀 다른데요. 각자 의견은 있겠죠. 그렇지만 20년 정도 국민의힘 정치인이었고 국민의힘에서 주요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자신들의 당의 대표 선수로 계속 내놓았단 말입니까? 그 오랜 동안 도덕성 검증을 못 해놓고 지금 짧은 시간 도덕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걸 비난하는 것도 이해가 좀 잘 안 되지만 자, 민주당에서는요,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 검증보다는 국민 통합이라는 가치와 그다음에 능력이라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타당의 정치인이에요. 거기에 도덕성을 위주로 본다? 그런 거보다는 다른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발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도덕성 검증의 부분은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의 기준이 그것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더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현재 정부는 정과 몇 법입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도덕성에 대해서 뭐 얘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점도 봐야 되는 것이죠. 설령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역량, 통합 그러면은 이해운 전 의원 같은 사람밖에 없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 훨씬 더 도덕성도 높고 그리고 특히 이런 그 국가 예산 기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더 그 정책적 역량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남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게 상징적인 인물을 빼가는 그런 것은 오히려 국민 통합보다는 그 통합을 하려면 미리 당과 좀 협의를 하는 그런 게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정략적인 부분이 더 높은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 뭐 앞서 이제 미공개 정보 얘기도 하셨고 여러 지금 저희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의혹의 종류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다양한 의혹의 종류들 중에서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게 뭐라고 좀 보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면 그거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저도 뭐 재정 분야를 거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되게 많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도로가 뚫리고 어디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떤 R&D 사업에 돈이 투자되고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저도 거의 20년 가까이 그 분야를 보고 관여하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저도 뭐 100억이 아니라 뭐 1000억도 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의 윤리,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죠. 직업 윤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도덕성도 국민 정서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굉장히 성의를 다해서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잘못을 인정을 또 했으니까
그 상대방에게 용서받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강선우 의원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강선우 예. 의원이 보좌관을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 저거는 만나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예. 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변호사께서는 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갑질, 예. 그러니까 도덕성,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에 강력한 투기를 했는 것을 의혹받는 그런 부분. 특히 2000년 초반 KDI에 있으면서 한국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개발과 관련되는 정보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단순한 도덕을 넘어서 범죄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있던 것이죠. 물론 25년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다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해서 주식을 샀을 때 우리가 처벌하는 것처럼 예. 내부적인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리고 한두 평도 아니고 본인이 사는 것과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영종도에 한두 평도 아니고 2,000평이나 되는 땅을 그리고 그 당시 돈으로 지금도 13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 13억이라는 돈을 완전히 넣어가지고 3년 만에 3배씩 뻥 튀겼다? 이것은 아무리 국민의 힘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적극적 투기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매우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도덕성. 그 보좌관에 대한 갑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끝까지 완주한다 하면은 가장 억울해야 할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이제 탈당을 제명이 되셨군요.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같은 잣대로 한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 이혜훈 후보 스스로가 사퇴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강선우 의원과 비교를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인입니다. 이혜훈 내정자는요 국민의힘의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는 정치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정치인에게는 우리는 도덕적인 잣대는 우리 정부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발탁한 거기 때문에 20년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요하게 키워준 사람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발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야권에서는 지금 뭐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고요. 또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스스로 살아서 돌아오라라는 식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이혜훈 후보가 원래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변호가 아무래도 좀 약할 거 아닙니까? 이혜훈 내정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뭐 즉각 제명하고 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수였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이쪽에서 더 잘해야지. 그래서 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했던 말,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결국에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라는 마음을 좀 내비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글쎄요,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한 것은 저는 지지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연정을 얘기했다가 내부에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딪히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문제대로 또 다르게 그 사안을 별개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혜훈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지금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이혜훈 의원이 최선을 다해서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지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그 진영을 넘어서서 발탁을 하고
포용과 통합의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까지 가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저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실제로 제가요,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의 주요 자리에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안하신 분께. 제가 그 자리에 가면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버티질 못하실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고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당 입장에서도 똑같은 시기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의 능력을 보고 야권 인사이지만 발탁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의 이 분야에서의 능력만 가지고 본다면 최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획 예산에 관한 능력, 이분이 어떤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견제하는 역할로서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본인이 기획 예산과 관련해서 해본 일이 뭐가 있죠?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말 기획통, 재정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국민의힘 내지는 현재의 기획재정부에 있었던 분들을 발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해운 전 의원을 발탁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저는 진정으로 어떤 재정에 관한 것에 능력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한 유튜브에서 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잠실 경기장에서 삼성하고 LG가 프로야구 하는데 한화가 누구든 잘해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3자로서의 관전평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 어떤 대표로서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 아마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운 후보의 도덕성을 넘어서 역량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나아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사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사실 앞에 얼굴로 내세운 사람은 약간 힘이 없는 허세를 내세우고 실세 차관급으로 해서 사실상 부서를 장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송미령 농림부수산부 장관도 비슷한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해운 후보가 기재부 장관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정말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 확장적 재정정책, 이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청문회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도 지금 이 청문회를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가야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의혹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파헤쳐야 하는 건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일관되게 국회는 방어를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대표로 검증할 것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방어를 해줘야 된다. 저는 심지어 민주당 출신 장관 내정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해운 의원의 내정자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히려 당은 다르지만 우리 변호사님보다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기획재정이만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게 주구장창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해운 의원이 하는 것들을 봤어요. 소위위원장으로 회의 진행하는 것도 보고 질의의 수준도 보고 이런 걸 다 봤는데 역량은 확실하게 있는 분입니다. 이제 역량이 있다 보니까 보좌진들한테 좀 약간 과도한 요구, 과도한 언사를 한 거를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도 몇 번 목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의 측면과 도덕성의 측면 이것인데 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도덕성의 측면은 국민의힘에서 20년간 이걸 몰랐겠습니까? 저도 그런 언사를 옆에서 볼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꽤 있었을 텐데 검증을 충분히 했다라고 타 진영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 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피의자 장경태 의원에 대한 수사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교 유착, 공천 뇌물, 항소 포기,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이특 1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미국에 간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왜 출국을 하도록 그냥 뒀느냐라는 비판의 지금 분위기가 상당해요. 그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죠. 이게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고 벌써 2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은 뭐 하고 있었죠? 제발 좀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부채질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와 같은 그 화이트 칼라 범죄, 이런 뇌물 범죄에 대한 기본은 특히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출국 금지가 수사의 A, B, C 중에 A입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도 하지 않고 지금 오늘 그 내용을 봤더니만 보통 이렇게 구체적 혐의가 있는 사람 또 중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놓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이 이 김경 그 시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는커녕 그에 따르는 어떤 후속 조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 특히 지금 김 원내대표, 김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현지란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당대표 비서실 보좌관에도 얘기를 했고 그 또한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얘기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죠? 모든 게 깔아뭉개지고 그 다음날 사실상 공천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냐?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 발부돼서 압수했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증거인멸할 기회를 주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수사를 하는 척 할 것이 아니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그 사이에 특검이 된다고 하면은 그 특검의 기록을 넘겨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다가 도대체 무슨 증거가 나오시죠?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수사의 적극성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해주셨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일탈로 지금 어느 정도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대부분 비슷해요. 공천을 겪으면서 문제가 있던 걸 그리고 그동안 최대한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리에 있는 인사 자체가 나쁜 생각을 먹으면 그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시스템이 구조적인 비리가 아니라 어떤 거기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리다라는 거를 말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결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할 공천에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경찰 쪽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처럼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특검 요구도 저는 뭐 야당으로서는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국민이 볼 때 미진하다고 더 느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특검을 받는 것이 떳떳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으셨고 그러면 어제 김병기 의원 탈당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더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예. 제1당 그리고 집권 여당이면서 거대 1당의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인연도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지도자는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는 국민에게 책임을 짐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치와 지위에 있던 분이 이런 의혹을 받았다면 그거에 합당한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이 다시 부활을 시켜줄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생계인 정치인의 의전형 정치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환영받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면요. 어제 김도읍 정책위의장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왜 사퇴를 한 거냐,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국민의힘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인의 모든 의사 결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실제 지금 그 1년 정도에 되는 임기를 중에 상당 부분을 남겨놓은 상태. 나아가 올해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는 상태 속에서 중요 당직인 정책위 의장이 스스로 그 당직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당내에 어떻게 보면 노란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어떤 의지로 어떤 뜻으로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고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얘기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의 지금 장동혁 시스템에 대한 상당 부분 염려 이런 부분을 어떤 그 밝힌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그 부산에서의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지역구의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만간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주에 혁신안을 지금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께서 이런 그 사표를 던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지 않는가. 본인이 제안을 했고 그것을 정책위 의장으로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당 대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내용을 두고 지금 벌써부터 좀 엇갈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넘게 이 당의 내분 사태를 키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가 필요하다,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100만 당원들의 첫 번째 요구라고 보고요. 네, 그 요구가 충족된다면 장동혁 대표가 통합을 위해서 또 지선 승리를 위해서 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당원들이 또 양해를 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두 다 과감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사실 근데 큰 기대는 사실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도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도부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생각들이 확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지금까지 톤과는 다른 톤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8일, 그러니까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것이 굉장히 우리 당에 지금 큰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자, 지금 뭐 장해찬 부원장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장동혁 대표의 측근들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계파 갈등의 분위기를 오히려 지금 부추기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결국 판단은 중도층에서 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게요.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층의 평가를 무시하고 가는 이런 모습이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뭐 국민의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정치가 잘 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잘 돼야 또 민주당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예. 그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방향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정책위 의장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예. 행정부와의 모든 것을 사실상 같이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용인해 주는 자리고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장동혁 리더십이 가는 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사표명을 한 거잖아요. 이 길은 아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내가 참고 왔지만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여기까지다라는 그 표현에서 국민의힘은 답을 구해야지 여기까지라고 한 데서 더 나가면 낭떠러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진짜 충정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려의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지금 우려의 마음을 좀 드러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TK나 PK 지역이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안전한 지역이냐 여기에 지금 물음표를 던지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도 저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이 상당 부분 떨어지고 그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민주당 전 총리가 어떻게 보면 출사표를 던졌을 때에 상당 부분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에 있어서의 또 밑바닥 정서는 또 다를 수 있는데 결국 이와 같은 목소리를 과연 1월 8일 날 그 장동혁 대표가 통합으로 더 갈 것인가. 엊그제 얘기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어떤 그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얘기를 이미 했고 나아가 깜짝 놀랄 만한 혁신적 인사, 나아가 그와 같은 정책으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 지금 결국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강화해서 들을 것인가 아니면 당원 밖에 있는 중도층까지도 껴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당대표가 아마 오늘 또 굉장히 깊은 고심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월 8일 날 있을 장동혁 당대표의 혁신안을 보고 그때의 판단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아직까지 당이 이번에 6월 3일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짧게 남았다면 짧고 길다면 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양당 간의 어떤 그 선택이라기보다는 당 대표에게 좀 맡기고 그에 대한 어떤 그 결정, 혁신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그때의 결과를 좀 더 지켜보며 본인이 의견을 더 넣으면 됐을 것인데 왜 이 시점에서 사표를 던진 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이 어떤 내용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밤사이 경기와 강원에는 약한 눈이 내려 도로 살얼음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짚어봅니다. 김민경 기자, 요즘 기온 변화가 무척 큰 것 같은데 오늘 아침은 꽤 추웠습니다.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른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7도로 어제보다 2.5도 낮았고 체감온도는 영하 11.5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도 어제보다 기온이 3에서 5도 정도 낮아졌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밤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에는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더라도 아침, 저녁에는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이어져 도로 살얼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목요일에는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는 영하 15에서 20도 안팎까지 낮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동쪽 지역은 메말라서 산불 위험이 연일 커지고 있다고요?
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부산, 울산 등에는 건조경보가, 그밖에 동쪽 지역과 서울 일부 지역을 포함한 서쪽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특보가 나흘에서 길게는 열흘 이상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오후부터는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까지 강해질 전망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컴플렉스 GBC가 기존 105층 1개동 대신 49층 3개동으로 지어집니다. 개발 계획 변경에 표류했던 사업이 추가 협상을 통해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다시 추진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GBC 공사 현장입니다. 옛 한국전력 부지로 현대차그룹이 신사옥 등을 짓기 위해 지난 2014년 매입했습니다. 애초 105층짜리 1개동으로 짓기로 했지만 공사비가 오르고 군 작전 제한 사항 등 변수가 생기면서 기존 설계안을 접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낸 바뀐 계획안으로 추가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49층 3개동 건립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차 GBC 추가 협상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본격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정률이 5.6%로 나와 있습니다. 새로 나온 조감도입니다. 49층 타워 3개동 전면에는 전시장과 공연장이 들어서고 옥상에는 15,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중앙에는 영동대로와 지상광장을 연결하는 14,000제곱미터 규모의 도심 숲이 생깁니다. 이곳 아래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와 연계되는 복합 소비 문화 공간이 들어서고 타워동 최상층은 한강과 강남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이렇게 바뀐 계획으로 105층 전망대 등이 무산되면서 기존에 감면해준 공공기여액 일부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 총액은 1조 9,827억 원으로 2,300억 원 넘게 늘어납니다. 이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잠실 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5조 원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GBC 개발로 생산 유발 효과만 앞으로 26년 동안 510조 원이 넘고 146만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개막을 하루 앞두고 차세대 인간형 로봇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현장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바닥에 누워있는 로봇이 다리를 등 쪽으로 꺾더니 그대로 관절을 360도 회전하면서 일어섰습니다. 자,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에 객석을 향해 여유롭게 이렇게 손도 흔드는데요.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가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몸이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유연함으로 관절 56개가 회전하고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촉감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자, 이날 연구형 모델과 함께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될 개발형 모델도 함께 공개됐는데요. 개발형 모델은 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제조 공장에서 부품 서열화 작업에 투입되고 2030년에는 부품 조립까지 작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구글과 손잡고 휴머노이드형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훈련해 다양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 딥러닝 모델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말 외환 보유액이 환율 관리 등에 쓰이면서 7개월 만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280억 달러로 11월보다 26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5월 말 4,046억 달러로 약 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지난해 11월 4,306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6달 연속 늘었지만 12월에는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11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 지급액이 소폭 인상됩니다. 이달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오는 12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318만 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6만 7천 원 오른 월 325만 1,925원을 수령합니다. 내란 재판 결심을 앞두고 수사 종료 뒤 원대 복귀했던 내란 특검 수사팀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함인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치열한 내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은 휴정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을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쳐 오는 9일 특검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변론 종결을 앞두고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오는 8일 구형량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특검 수사팀을 소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진행할 방침인데 특검의 남은 검사는 물론 수사기간 종료 뒤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까지 출장 형태로 참여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특검은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회의를 거쳐 사형이나 무기징역 가운데 최종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혐의 내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핵심 피고인 7명에 대한 구형량도 정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하는 실질 구형을 진행했고 이는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할 거란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이 내부 논의를 거쳐 정점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재판에 적용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오늘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과 외환, 반란죄 관련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법원 내부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3대 특검 후속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수용공간 확보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을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실무진에게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파견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이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수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내정됐고 수사는 발표와 동시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은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이 수사 중으로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33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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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됐지만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등 측근들의 장악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석유 이권에 쏠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화는 더 멀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베네수엘라 의회에서 마두로 대통령 아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당 의원인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국에 납치된 아버지를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La patria está en buenas manos, papá. Y pronto nos vamos a abrazar aquí en Venezuela. Y vas a ver a los muchachos. Sí.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부통령의 친오빠이자 마두로의 최측근 인사인 호르헤 로드리게스는 새 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마두로 부부의 초상화를 세워놓고 취임 선서를 한 로드리게스 의장도 마두로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A todas las tribunas y a todos los espacios para lograr traer de vuelta a Nicolás Maduro Moros, mi hermano. 민주화를 바라는 베네수엘라 민심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야권 지도자 마차도에 대해 트럼프는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급한 건 석유 산업을 위한 정세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enezuela right now is a dead country. We have to bring it back, and we're going to have big investments by the oil companies to bring back the infrastructure. And the oil companies are ready to go.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마차도를 외면하는 건 자신이 탐내던 노벨상을 수락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수상을 거부했다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됐을 거란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 침략에 유감을 표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 피랍에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협력해 베네수엘라를 이끌 인물로 선택한 건 마두로 정권의 2인자였던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마차도를 두고 왜 로드리게스일까요? 로드리게스의 이력을 보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 권력의 가장 안쪽에서 정권을 실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부통령, 석유장관을 차례로 맡으며 외교와 정치, 경제를 모두 다뤘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실무를 직접 책임져 왔죠. 정치적으로는 강경파입니다. 아버지는 좌익 무장단체 창립자로 미국 기업인 납치 사건으로 구금됐다가 사망했고 로드리게스는 이를 혁명의 출발점으로 규정해왔습니다. 마두로가 그를 순교자의 딸이라고 부른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경제정책에선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던 시기 국가자산 일부의 민영화와 외환 통제 완화를 주도했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석유 생산량을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2년보다 결과를 중시했던 경제관리 능력만큼은 미국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점에서 로드리게스가 선택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의 핵심인 석유 산업을 이미 통제를 해본 인물이란 거죠.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보다 석유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미국의 의도가 지도자 선택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로드리게스와의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를 마두로 정부 잔존 세력이 끝까지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의 선택이 베네수엘라의 안정을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양도를 지속해서 요구해온 덴마크와 마약 유입 통로로 지목받은 멕시코, 콜롬비아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전선 확대 가능성에 긴장하면서도 미국을 향해 위협을 중단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 영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 need Greenland from a national security situation. It's so strategic.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그러자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터무니없다며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그린란드를 이끄는 닐센 총리도 이제 그만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주변국은 물론 EU와 유럽 각국 정부가 일제히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reenland and the Kingdom of Denmark must determine the future of Greenland and nobody else.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뿐 아니라 서반구 여러 나라를 향해 심상치 않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아주 병든 나라라며 페트로 대통령을 향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o there will be an operation by the U.S. It sounds good to me. Yeah. You know why? Because they kill a lot of people.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남미가 미국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며 계속 위협하면 무기를 다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유입 경로로 지목한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도 외부 간섭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s necesario reafirmar que en México manda el pueblo y que somos un país libre, independiente y soberano.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엄포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베네수엘라 작전에 자신감을 얻은 만큼 전선을 더 확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저녁 베네수엘라 대통령궁 인근에서 굉음이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FP 통신은 현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확인 드론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대통령궁 상공을 비행해 보안군이 대응 사격을 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대통령궁 인근에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폭발음이 여러 차례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을 대신해 임시 대통령에 취임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방중 3일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3일차 두 번째 공식 일정으로 리창 총리를 만났습니다. 중국 내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사령탑인 만큼 경제 협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청와대는 한중의 시대 변화에 맞춰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견을 나눌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과 자본에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됐던 기존의 수직적 협력 체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해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와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별도 회동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9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한중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은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연쇄 면담을 나눴는데요. 이와 함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관련 내용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2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어떤 성과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뭐 표면적으로는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실 별로 없죠. 예. 다만 작년에 우리가 11월 1일 날 두 분이 만나셨고 또 2달 만에 또 만나는 거는 그만큼 상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게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중요성을 서로 인정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중미 갈등이라든가 이런 이제 한중을 덮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상호 간의 그 인식, 서로 갖고 있는 인식을 교환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양자 문제 처리, 특히 경제라든가 민생, 뭐 우리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 불법 구조물이라든가 예. 뭐 한알령 관련 직접적으로 경제와 연계되는 얘기들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은 상호 인식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의식 이런 예. 것들을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투 트랙으로 경제나 사회문화 분야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보자. 이런 거의 계기를 지난 1차,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서해 구조물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국이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내에 차관급 경계 협정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이 계속해서 서해 구조물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예. 지금 이제 서해 바다가 약 4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예. 배타적 경제 수역을 양쪽에서 200해리씩 인정을 하면 바다가 한 700km 이상 돼야 서로 가르는데 그걸 못해서 잠정 조치 수역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잠정 조치 수역이 존재하는 한 저런 분쟁은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잠정 조치 수역은 어업과 항행 설비 이외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중국이 어업 설비라고 하면서 대형 구조물을 2개를 지금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그러면서 또 관리 시설까지 하나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레이더도 설치돼 있고 헬기장도 있고 군인으로 보이는 약 1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업 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동 조사를 하자. 원래 어업협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 그거를 계속 중국이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차 시진핑, 이재명 이 회담에 이 대통령이 저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2달이 갔잖아요. 아마 물밑에서 상당한 협의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온 그 워딩을 좀 보면 어쨌든 건설적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그전에는 이거는 어업설비니까 우리가 국제법 위반한 것도 아니고 얘기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입장을 견제했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고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일부는 분명하게 진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해양 경계 획정이 돼야 저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 30번 정도 회담을 했어요. 실제로 수교 이후에. 예. 그런데 어느 국가가 조금이라도 자기 바다의 주권이 상대방으로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차관급으로 격상해서 그전엔 국장급 회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층차에서 그리고 특히 한중 양국 정상이 서해 구조물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진전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예. 사실은 지금 잠정 조치 수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중국 수역으로 가면 돼요. 중국 수역에다 하면 자기 수역에다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에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반중 감정, 현중 감정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이 서해 바다는 한중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이 있어요. 예. NLL 문제가 또 있기 예, 때문에 예.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한안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안령이라는 단어를 이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문화 교류를 좀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안령 완화에 좀 물꼬를 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한알령은 중국이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도 그걸 풀어달라고 할 수 없는데 요번에 이 문화교류의 점진적 단계적 확대라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과거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한 발 더 나간 거다. 근데 요 대목에서 우리가 약간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는 전체적인 문화교류 뭐
한류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그걸 약간 구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게임 산업이라든가 한국이 일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도 그거 한류 문화의 하나고 문화 콘텐츠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그런 거는 문화 산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K-팝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데 예. 거기에 문화 산업이 중국의 문화 산업에 을 위협하거나 저해가 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약간 분리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어쨌든 양 정상 간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11월에도 나오고 또 나왔으니까 전면 해제 이런 말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점진적으로 가는 거고 소비되는 겁니다, 문화는. 그러니까 조금은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이제 기대해 볼 만한데 그런데 이제 어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네, 뭐 해석은 다 할 수 예. 있죠. 사실 중국 입장에서 비핵화를 북한에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임을 천명을 했고 또 헌법에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핵 문제 가지고 뭐 비핵화나 폐기나 이런 거 갖고 하려면 우리랑 대화 시도조차 하지 마라라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군축 보고서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빠졌고 심지어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중국한테도 느껴지고 그런 말을 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는 데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이 이 중국의 설득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일부는 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못할 만큼 북한이 완고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핵 보유국이니까 예. 이제 핵 감축으로 가야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은 사실은 중국의 이런 역할들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 핵이 더 공고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밑에서 이 비핵화에 관한 논의들은 앞으로 한중이 실무적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노력해야 될까요? 사실은 한반도 평화는 중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한반도에 분란이 나거나 또는 북한의 고집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대비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도 늘 들락날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예. 중국으로서 아주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도 중국도 과거와는 다르게 좀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창의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북한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적어도 이 핵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NPT 체제에 다시 복귀를 하고 IAEA 사찰을 받는 시스템. 이래서 국제사회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중국이 만드는 창의적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북한에 핵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숙제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예. 한중 양국 공통의 숙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관한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대치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친미, 반미가 나눠져서 대립하는 양상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그 안보리 회의를 열면 항상 늘 같은 편이에요. 예. 최종적인 생각은 다르더라도 미국을 앞에 두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 미국의 이 소위 마두로 체포 행위 이는 사실은 유엔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면 위반한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자위적인 자위권을 발동해서 안보에 영향을 끼치고 미국에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잡았다고 그러는데 유엔 헌장에 의하면 무력으로 공격을 받았거나 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압도적인 정부력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중국의 중남미 1대1로 거점 지역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방공망 이런 것도 지금 중국이 깔아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지금 현재 세계 1위입니다. 네. 17%나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러시아도 유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미 베네수엘라 플러스 중국과 러시아까지 뭉치니까 예.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예. 당연히 앞으로 중남미 지역, 특히 반미 전선 형성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저러한 행동, 이런 것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는 이번에 성공에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계속 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응징 이런 것들을 군사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야말로 신제국주의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를 둘러싸고 굉장히 이런 설전이 오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다자기구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둘러싸고 굉장한 아마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싱글벙글 밝은 표정의 남성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취재진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 바로 큼직한 참다랑어입니다. 지난 5일 새벽 일본 도쿄 도요스 시장에서 올해 첫 참치 경매인 하스세리가 열렸는데요. 무게만 243kg에 이르는 이 참다랑어는 5억 1,030만 원, 우리 돈 47억여 원에 팔리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년 참치 경매가는 그해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기존 최고가인 지난 2019년에 3억 3,360만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인 만큼 올해 일본 시장에 훈풍이 불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아이스하키 경기가 한창인데요. 흰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마침내 득점하자 빙판으로 곰인형들이 하나둘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형이 눈처럼 쏟아지는데요. 미국 아이스하키팀 허쉬베어스가 매년 이맘때쯤 진행하는 연례 행사 테디베어 토스입니다. 행사 당일 경기에서 첫 골이 터지면 관중들이 곰인형을 빙판 위로 던지는 이벤트죠. 현재 시각 4일 열린 경기에선 무려 8만 1,700개 넘는 인형이 경기장을 메웠다는데요. 수집된 인형은 지역 자선단체 60여 곳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마치 필터를 씌운 듯이 희뿌연 분홍 빛깔로 물들어 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오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포착된 풍경인데요. 당시 이 지역엔 강풍을 동반한 대형 눈 폭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눈을 머금고 낮게 깔린 구름이 햇빛 가운데 파장이 짧은 푸른 빛을 흩뜨리고 파장이 긴 붉은 빛만 통과시키면서 이런 현상이 드물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유리문 아래를 도구로 내려치고 손으로 잡아뜯더니 가게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두 사람. 확실히 주인은 아닌 것 같죠? 진열대에 전시된 물건들을 다급하게 쓸어 담기 시작하더니 준비해온 가방에 한가득, 그마저도 모자란 듯 품에도 잔뜩 무언가를 품고 가게를 나섭니다. 이들이 훔친 건 다름 아닌 포켓몬 카드, 6, 7분 만에 수천 장을 들고 나왔는데요. 현지 시각 지난 1일 밤 영국 노팅엄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포켓몬 카드를 가지려고 범죄까지 저지른 게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훔친 카드의 가치가 무려 영국 돈으로 10,000파운드, 우리 돈 1,9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곳곳에서 영하 5도 안팎,
내륙 깊숙한 곳은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낮이 된 지금은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현재 영상 1.4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앞으로 3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꽁꽁 얼었던 도심 폭포도 지금은 제 흐름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오늘 낮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4도, 광주와 대구 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밤사이 경기 동부를 비롯한 중부와 전북 곳곳에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방에도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 가운데 금요일 밤 중부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강원도 미시령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